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신경수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경제학은 어떤 것이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경제 문제나 경제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 과학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수학입니다. 수학. 물론 경제학이 수학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 현상은 분명히 사회적인 현상인데 그 경제 현상을 뭔가 수학이라는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어떤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학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경제학 교재를 읽는데 언어를 모르면 경제학 수업을 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경제 수학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론 강의 시간 때 시간 제약상 제가 뭐 수학을 따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20분 동안 약 특강으로 무료 특강을 한번 진행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경제학 수업을 듣기 전에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거든요. 기초 경제 수학 강의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듣지 못하면 이 경제학 교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도 제가 업로드 시킬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정말 수학적인 부분이 약간 미약하신 분들은 자료도 다운 받으셔갖고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경제 수학 강의를 듣고 오셔라. 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학 기초죠. 기초. 먼저 경제 개요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우리 8페이지죠. 자, 경제 주체가 나와 있는데 우리 경제 주체 하게 되면 보통 3대 경제 주체 하잖아요. 그러면 가계, 기업, 정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대 경제 주체 하게 되면 외국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계와 기업이 있죠. 가계의 목적은 뭐다? 효용 극대화예요. 가계는 이제 소비의 주체가 되는데 효용 극대화란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효용이란 것은 뭐냐? 그 유틸리티라고 하는 유틸리티 효용. 그래서 앞으로 효용이란 변수는 우리가 U라는 변수를 쓸까요? U. 효용이에요, 효용. 효용은 어떤 거냐? 소비자가 있죠.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있죠. 만족감을 효용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은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만족감을 가장 크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예요. 근데 이게 일관되게 끝까지 효용 극대화입니다. 알겠습니까? 효용 극대화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 이용 극대화죠. 이용 극대화인데 우리가 가계와 기업을 묶어서 우리가 민간 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민간 경제. 우리가 민간 경제를 연구하자는 게 바로 미시 경제학이에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예요. 그런데 가계와 기업이 어디서 만나? 시장에서 만나죠. 시장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시장이 이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시장이 뭔가 비효율성이 초래돼요. 그럼 시장이 실패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누가 개입할까?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제 우리한테 세금 걷어갖고, 자, 뭐 국방, 외교, 교육, 행정을 위해서 재화를 구입하자. 소비도 하고요. 또 뭐야? 공기업을 통해서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생산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사회후생 극대화 나와 있죠. 후생이란 말이다. 후생. 후생은 뭐냐면요. 요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생. 그러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정부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정부의 경제를 공공경제라고 하죠. 공공경제를 재정학이에요. 재정학. 여러분들 재정학은 뭐 경제학과 보통 학생들의 3학년 전공 과목인데 세무사 1차 시험 필수 과목이 되겠죠.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나라 살림을 연구하자는 게 바로 재정학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제와 공공경제를 합하게 되면 국민경제라고 하죠. 국민경제.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이에요.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 다음에 이제 외국경제, 외국 경제를 국제경제라고 하죠. 국제경제.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경제학은 이제 수험 경제학은 크게 이제 미시 경제학,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있고요. 그다음에 거시 경제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경제학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그런데 그 대부분 이제 경제학 교재는 미시 경제 단권, 거시 국제 묶어서 단권화 시켜요. 이 국제 경제학은 다시 국제 무역론하고요. 무역론하고 국제 금융론으로 나눠지거든요. 국제 금융론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국제무역론이 바로 미시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국제무역론을 개방 미시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국제금융론이 거시경제학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국제금융론을 개방 거시경제학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제대로 잘 할 줄 알아야 국제 경제를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우리 경제학 시험이 있는 게 뭐 일단 뭐 그 우리 회계사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무사에 또 재정학 있죠. 또 경제학이거든요. 그다음에 순수 경제학. 그러면 우리 자격증 먼저 볼까요? 자격증. 회계사 있죠. 감정평가사 있죠. 보험계리사 있죠. 공인노무사 있어요. 자,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물론 9급 공무원도 있는데 거의 선택하지 않으니까 보통 7급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7급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도 국가직 있고요. 지방직 있고 서울시 따로 봐요. 그다음에 이제 군무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방 간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뭐 국회직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뭐 매경 테스트, 뭐 항경, 테셋 같은 거 있고요. 5급도 뭐 2차 또 있죠. 그런데 아무튼 그 뭐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5대 5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 50%에도 약간 50% 이렇게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뭐 대부분 경제 다 그래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50대 50% 이렇게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국제경제 있죠. 국제경제 파트 우리 CPA에서는 한 번 출제될 때 엄청나게 뭐 한 막 10문제 이상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제경제 무시하면 안 돼요. 최근에 자꾸 국제경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대 50이 뭐 정석인데 최근에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국제 비중이 약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경제 객체, 경제 행위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재화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여러분들 우리 소비자가 사는 품목 있죠. 그걸 소비재라는 표현을 쓰고요. 기업들이 사는 재화, 기업들은 기계사고 도구사고 공구사죠. 그걸 우리는 자본재, 생산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재화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또 뭐 상품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요. 재화, 상품. 그래서 뭐 혼용합니다. 혼용하게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틀려요. 재화는 뭐냐면요. 유형의 재화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것들 유형의 재화고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화와 용역 있죠. 용역, 서비스 묶어서 우리가 상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상품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어요? 생산 활동을 하고 있죠.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서비스예요.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 이걸 우리는 생산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원 있어요. 자원. 자원이라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이제 그럼 생산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지금 여러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생산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걸 인적 자원이라고 해요. 인적 자원. 그리고요. 뭐 여러분들 노동만 있으면 생산이 됩니까? 아니죠. 이 카메라도 필요할 거고요. 칠판도 필요할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물적 자원이라고 해요. 물적 자원. 이해되셨죠? 그 정도로 보시고요. 경제 순환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가장 간단한 경제 순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경제만 존재할 때 경제 순환 모형을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가계가 있어요. 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어요. 가계와 기업만 있는 민간 경제입니다. 민간 경제고 자 위에는 상품 시장. 우리 상품 시장을 보통 우리가 생산물 시장이라는 표현도 써요. 생산물 시장이고요. 자 여기에 생산 요소 시장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생산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동 필요하겠죠. 자본 필요하겠죠. 토지 필요하겠죠. 이런 걸 생산 요소라고 해요. 그럼 대표적인 생산 요소 시장이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장이라고 표현을 쓸게요. 노동시장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상품 시장이냐 노동시장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죠. 가게는 상품 시장에서 뭐야? 생산물을 수요하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데 노동시장 가서는 반대죠. 노동력을 공급하죠. 노동력을 팔죠.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이제 뭐야?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를 공급하죠. 재화 서비스 상품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을 사죠.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입장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가게는 이제 상품 시장,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수요하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를 사면 뭔가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기업들 있죠.
기업들이 뭐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어떤 돈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려면 원자재 값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고용하기도 임금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기계 임대료도 나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 기업들이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들어간 돈 있죠. 그건 생산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미 그 기업들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을 소비자가 구입할 때 들어간 돈 있죠. 그 앞으로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지출액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지출액. 아시겠죠? 그래서 자, 가게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고요. 그에 대해 지출하고요. 자, 기업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요. 그에 대해서 뭘 받아? 자, 그다음에 수입인데 여러분들 이제 매출액 있죠. 매출액. 어떤 뭐 그 1,000원짜리 10개를 팔았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매출액이죠. 우리는 매출액을 또 판매 수입 이런 표현도 쓰고요. 뭐 총수입 이런 표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수입과 수익은 달라요. 그러니까 수입은 뭐냐면 1,000원짜리 10개 팔았다. 10,000원이 매출액. 그게 수입이에요. 수익이라는 것은 그 수입에다가 뭔가 비용을 뺀 뭔가 수익, 뭔가 이윤 그런 개념이거든요. 수입과 수익은 다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가게 입장에서 1,000원짜리 10개를 샀다면 10,000원이 지출액이 되겠죠. 하지만 기업들은 1,000원짜리 10개를 팔았기 때문에 그게 판매 수입 총 수입이 됩니다. 물론 지출액과 수입은 일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들어가게 되면 가게는 노동력을 생산 요소로 공급해요. 공급하게 되면 그 공급한 대가로 뭔가 돈을 받겠죠. 그 돈이 뭐야? 이제 소득이 될 텐데 가게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는 임금소득이라고 할게요. 노동시장이니까 임금소득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노동력을 사죠. 노동을 수요합니다. 수요한 대가로 인건비를 지출하겠죠. 그게 비용이라고요. 인건비. 그게 생산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안쪽 화살표는 어떻게 돼요?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돈이 뱅글뱅글 회전하는 거고요. 반대로는 뭐야? 생산 요소하고 재화가 움직이는 거래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민간 경제만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경제 순환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희소성의 법칙이 나와 있죠. 희소성의 법칙. 자, 이건 뭐냐? 과거에는 뭐 출제가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출제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경제 이론을 이해할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희소성의 법칙 때문이다. 희소하다는 얘기는 소중하다는 얘기인데 그냥 소중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은 무한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경제적 자원이 다른 게 아니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와 있죠. 상대적으로. 자, 우리 그 교재를 보게 되면 우리 교재는 뭔가 중요한 어떤 내용이면 반드시 굵은 볼드 처리되어 있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대적이다. 굵은 볼드 처리되어 있죠. 볼드 처리되어 있죠. 상대적.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시장에 어떤 국민 경제에 만약에 어떤 재화가 생산됐어요. 재화가 생산됐는데 그 재화가 만약에 뭐 X 재화라는 게 있고요. 만약에 Y 재화라는 게 있어요. 생산이 됐어. 근데 X 재화는 뭐라고 할까요? X 재화는 뭐 오렌지라고 할까요? 오렌지란 재화가 생산됐고 여기 뭐 자두라는 재화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재화가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게 되는데 생산량 있잖아요. 생산량을 봤더니 오렌지는 1,000개가 생산됐어요. 생산됐고 자두는 만약에 10개가 생산됐어요. 10개가 만약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죠. 가격은 프라이스 해갖고요. 앞으로 가격은 P라고 표현을 쓸 거예요. P라고. 그러면 여기다 P라고 쓸게요. 가격을 이제 계산하자. 가격인데 X재화의 가격이니까 아래 첨자제가 X를 붙이면 X재화의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아래 첨자 Y를 쓰면 Y재화의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오렌지는 1,000개나 생산됐어요. 1,000개나 생산됐는데 그 재화의 가격이 뭐냐면 얼마냐면 10,000원이야.
10,000원이고요. 근데 자두는 10개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가격을 봤더니 0원이 되는 거예요. 0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는 아니 오렌지는 1,000개나 생산됐기 때문에 가격이 쌀 것처럼 보이지만 10,000원이나 줘야 돼요. 그런데 자두는 10개밖에 생산 안 됐어. 아니 그러면 좀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은데 0원이야 0원. 무슨 얘기냐? 절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 경제는 오렌지는 굉장히 생산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워낙 오렌지를 좋아해 이 국민 경제 국민들은. 그러니까 1,000개가 생산됐지만 수요가 훨씬 많아.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는 자두를 안 먹어. 이 사회는 자두를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막 길거리에 막 썩어도 안 먹어 사람들이. 그러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거야. 무료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급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재화 있죠. 이런 재화를 경제재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재화 있죠. 이런 재화를 자유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재 같은 경우는 뭐 희소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겠죠. 않기 때문에 경제 문제 분석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런 오렌지 같은 이런 경제재만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의 분석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재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재화 뭐가 있을까?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봐보세요. 주의할 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효용이 뭐라 했어요? 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런데 그 만족감을 자 생각해 보세요. 그걸 효용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자, 그런데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여러분들이 이제 물이 있죠, 물이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자, 물하고 다이아몬드 중에서 물을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효용하고요. 다이아몬드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효용. 어떤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커요? 만족감이. 사실은 물과 다이아몬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물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훨씬 클 거니까. 근데 대부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총효용과 한계효용을 혼동하는 거예요. 자,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 없으면 사람 죽어요. 다이아몬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는 총효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계효용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물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근데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인간 생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제품이야. 없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뭐냐? 그것이 바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같은 거 봐보세요. 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소비량도 적어. 근데 공급이 더 적어.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길바닥에 막 자갈처럼 깔려 있다. 그러면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하는 현상이다.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우리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사무엘슨. 정말 지독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이 폴 사무엘슨 교수님이 1949년도에 이제 이런 책을 냅니다. 이코노미스,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이 이제 경제학계의 바이블이야, 바이블. 그래서 그 사무엘슨 교수님의 그 틀을 아직도 그 체계를 따르고 있어요. 물론 이 교재도 사무엘슨 교수님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고 그 책은 최근에도 개정판이 나왔죠. 한 20몇 판까지 나왔을 거야 아마. 물론 사무엘슨 교수님 2009년도인가 아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뭐 경제학계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근데 그 틀을 깬 게 누구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혹시나 뭐 경제원론 뭐 정도 배우신 분들은 그거 뭐지? 맨큐의 경제학? 맨큐의 경제학이 기존의 경제학 어떤 틀을 좀 깼지만 여전히 수험서에서는 그 틀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 그러더라고. 맨큐의 경제학으로 공부하면 뭐 합격할 수 있습니까?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소설책에 불과합니다. 머리 남는 거 없어요. 자, 물론 경제학 입문서로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경제학 입문서로 소설책 그걸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회계사 시험 합격 누구로? 신경수의 경제학적으로 공부해야 합격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사무엘슨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경제학의 가장 큰 두 가지 세 가지 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나와 있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X, Y라고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재화가 이제 두 개 있다고 하잖아요. 두 개. 첫 번째 재화는 X 재화, 두 번째 재화는 Y 재화. 두 개의 재화를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LK 있을 거예요. LK. 자, 우리가 뭐냐면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그걸 생산조소라고 하는 건데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노동이 필요하겠죠. 노동을 앞으로 L이라고 할 거예요. L, 레이버, L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본이야. 또 자본도 필요하겠죠. 자본. 자, 자본은 영어로 뭐죠? 영어로 캐피탈이죠. 자본은. 캐피탈인데 왜 C라고 쓰지 않고 K라고 씁니까? 우리가 보통 C 하죠. C 하면 우리가 보통 미시경제학에서는 코스트야. 코스트. 비용이 되는 거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보통 소비가 돼. 소비. 그래서 보통 자본은 K라고 써요. 그럼 K는 도대체 뭡니까? K가 독일어죠. 독일어로 자본을 카피탈이라고 그래요. 카피탈. 그게 독일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왜 독일어에서 유래가 됐습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자본은 K라고 써요. K. 알겠죠? 자본은 앞으로 K라고 쓰는데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우리 자본하게 되면 이제 크게 화폐 자본이 있고 실물 자본이 있어요. 자본, 화폐 자본, 실물 자본이 있는데 그 화폐 자본, 돈이야 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야, 내가 있지 장사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자본금이 없어. 그때 그 자본은 여기서 말한 자본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장사 미천 돈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돈 그걸 우리가 화폐 자본이라고 해요. 근데 화폐 자본은 물론 화폐 자본은 우리가 이제 국제 경제할 때 그때로 화폐 자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 경제에서 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호황이니까 해외 자본이 유입되더라. 그럼 달러 돈이 들어온 거죠. 또 뭐 북핵 위기로 한반도 위기 정세가 결국은 자본 유출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자본 유출, 달러가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국제 경제에서 보통 자본하게 되면 화폐 자본을 보통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시 경제에서 보통 자본하게 되면 실물 자본이야. 실물 자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노동이 필요하겠죠. 노동조이자. 그 다음에 뭐야?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 자본은 이제 뭐 노동만 있어서 생산이 됩니까? 아니라고요. 카메라 있어야 되죠. 칠판 있어야 되죠. 교실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실물 자본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자본하게 되면 공장, 기계, 도구, 설비예요. 뭐 어떤 교수님들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 이 K가 공장, 기계 해갖고 K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카피탈에서 나왔어요. 아무튼 그 앞으로 이제 자본하게 되면 실물 자본, 공장, 기계, 도구, 설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여기서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러면 이 순서를 잠깐 볼게요. 이거거든요. 순서는 자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개의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요. 투입을 해서 두 개의 재화 X제하고 Y제를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해갖고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나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경제학의 아주 기본 모형입니다. 2 바이 2 바이 2 모형.
두 개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하고요. 두 사람이 나눠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무엇을 얼마나 선택할 것인가? 얘를 자원 배분의 문제예요. 자원 배분의 문제고, 그 다음에 얘는 기술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소득 분배의 문제죠. 소득 분배의 문제가 된다. 자, 그런데 자원 배분 나와 있죠. 그럼 자원하게 되면 뭘까? 이미 공부했죠. 자원하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설명이 드렸었죠. 자원하면 생산 요소를 의미하는 게 생산 요소, 즉 노동과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즉 X 재화를 얼마큼 생산하고 Y 재화를 얼마큼 생산할 것이냐. 이 문제는 그 국민 경제에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을 X제 생산에 얼마큼 투입하고 Y제 생산에 얼마큼 투입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선택의 문제. 노동과 자본을 이제 투입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노동과 자본을 만약에 1대1로 투입할 것인가 1대2로 투입할 것인가. 기술 선택의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자, 두 개의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두 개의 재화를 생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뭐야? 생산의 문제죠. 생산의 문제.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에는 생산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생산을 했으면 두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소득 분배의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분배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생산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냐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야 돼요. 효율성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얘는 분배의 문제니까 공평성의 문제가 될 겁니다. 공평성의 문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기 뭐 한국말이 어려워요. 배분, 분배, 접대, 대접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경제학에서 자원은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분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소득은 분배라는 표현을 쓰고요.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 배분은 우리가 뭐야? 영어로 쓰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분배는 이제 뭘까? 분배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효율성 있죠. 효율성은 이제 곧 설명 좀 드리겠지만 이 효율성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혼동한 사람이 있어요. 효율성과 생산성은 전혀 달라요. 전혀. 그래서 효율성은 어떤 거냐? 이게 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빵을 크게 할 것인가.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그 생산된 빵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게 이제 공평성의 문제가 되는데, 근데 뭐냐? 이 효율성은 이제 뭐냐면 가치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가치 판단이 없죠. 가치 판단이 없다는 얘기는 정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죠. 공평성은. 어떤 게 다 공평한 건지 다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야, 기회가 균등한 게 공평한 거야. 아니야. 결과가 균등해 공평한 거야. 다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은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효율성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공평성이 저해가 되고, 자, 공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성이 저해되고 서로 충돌하고 있다. 효율성과 공평성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 서로 충돌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야? 생산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효율성을 추구하면 공평성도 되고요. 공평성을 추구하면 오히려 효율성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정말 효율성은 정말 지겹게 얘기해요. 지겹게 아주 지겹게 얘기해요. 근데 공평성은 잘 얘기 안 해요. 그럼 경제학자들은 야 효율성만 중요하고 공평성은 중요하지 않냐? 아니에요. 공평성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왜 얘기하지 않을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 효율성은 가치 판단에 내재되어 있지 않고 정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평성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어. 어떤 게 공평한지에 대해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 말하기가. 그래서 얘를 약간 얘기하다 끝나.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이루는 사회.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넘겨서 이제 그 경제적 효율성이 나와 있죠. 실제로 이제 야 효율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잘 얘기를 못하는 거야. 효율성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야?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효율성이야?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 효율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1,000원이라는 생산비용으로 100개가 생산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200개가 생산이 가능해요. 그럼 몇 개 생산해야 될까? 당연히 200개 생산해야 되겠죠. 1,000원이라는 비용으로 동일한 비용으로 200개를 생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최대 효과의 원칙이겠죠. 최대 효과의 원칙. 자, 최대 효과의 원칙일 때는 뭐야? 무엇이 제약이 돼야 돼요? 동일한 비용이 제약이 돼야 돼. 비용이.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200개를 생산을 해요. 200개를 생산하게 되는데 요 200개를 1,000원 가지고도 생산이 가능하고 만약에 2,000원 가지고도 생산이 가능해. 우리 그러면 얼마로 생산을 해야 될까? 1,000원으로 생산을 해야 되겠죠. 얘가 뭐야? 최소 비용의 원칙입니다. 최소 비용의 원칙. 그럼 최소 비용의 원칙일 때는 동일한 뭐가 될까? 효과죠, 효과. 동일한 효과. 그래서 자, 동일한 비용 하에서 최대 효과의 원칙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효과에서 최소 비용의 원칙을 달성했을 때 이걸 우리는 효율성을 달성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효율성.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비용이 나오죠. 비용. 뭐 비용이 나오고 또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 비용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기회비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회비용. 뭐 어떤 활동을 선택하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막 그러잖아요. 야, 너 그거 하는데 너무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않아? 그런 표현도 보통 쓰잖아요. 안 쓰나요? 저는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기회비용 개념을 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회계장부상에 나타나는 회계적 비용만 따져서는 안 돼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회계장부상에 나타나는 비용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경제학에서는 이런 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어떤 경제 주체가 이렇게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달성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계산할 때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회계장부상의 비용만 따지면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어떤 활동을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가치 중 최고의 가치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경제학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경제학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기회비용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따져볼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을 했을 때 어떤 했을 때 뭔가 어떤 만족감이 있겠죠.
그 만족감을 우리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감을 뭐라 했죠? 만족감은 유틸리티 그랬어요. 유틸리티. 효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만족감 있죠? 그 만족감을 시장가치, 시장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환산할 수? 만족감을 시장 가치 몇 원, 1,000원, 2,000원, 만원, 뭐 10만 원, 100만 원 환산할 수 있다 없다? 환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거야. 그래서 그걸 시장 가치로 환산한 걸 우리가 베너핏 그래요. 편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제 효용과 편익을 혼용하거든요. 혼용하게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효용은 만족감이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할 수 없어. 그걸 우리가 시장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걸 우리는 편익이라고 표현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혼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을 했을 때 어떤 만족감, 그 만족감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A라는 일 있고 B라는 일 있고 C라는 일이 있어요. 그럼 A라는 것은 뭐냐면 나 그냥 집에서 그냥 TV 보고 노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뭐 비도 오는데 친구랑 막걸리를 마시지. 막걸리. 이런 대응 가능이 있고요. 자, B는 그냥 이성 친구, 남학생이라고 할게요. 여자친구 만나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만약에 집에서 그냥 TV 시청하는 거예요. TV를 시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느끼는 만족감을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요게 만약에 뭐 3,000이고요. 요게 2,000이야. 이 친구는 여친보다 막걸리 더 좋아하네. 그러니까 TV 시청 1,0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경제학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을 포기하고 있어요. 이때 기회비용을 따질 때 어떤 걸 계산해라? 요걸 계산해. 요걸. 막걸리.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가치. 그런데 만약에 이걸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다 더해버리면 비용 무한대가 되죠. 다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시에. 여기서 뭐 여행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무수히 많은 운동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무수히 많은 대응 가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더하면 안 돼 그랬더니 실제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출강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학생이 교수님 뭐 여자친구하고 실제 있었다니까 여자친구가 막걸리 마시면서 TV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에요. 괜히 막걸리 마시다가 싸워가지고 막 50 될 수 있어. 만족감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더하시면 안 돼요. 더하시면 안 돼. 안 되는데 이거 있죠. 요게 기회비용이라고 방금 설명했죠. 이게 근데 얘는 기회비용의 일부일 뿐이야. 기회비용 일부예요. 봐보세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현재 경제학 수업을 들었을 때 기회비용을 따져봤죠. 경제학 수업을 들었을 때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경제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수강료 지불했죠. 도강 없지? 수강료 지불했어요. 책 샀죠. 그럼 책값, 수강료, 기회비용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 되죠. 봐보세요. 내가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 책을 구입할 필요 없었고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수강료 지불할 필요 없었잖아. 근데 경제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수강료를 포기했고 책값을 포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책값과 수강료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얘를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얘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얘를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 관점인데 얘는 좀 더 회계장부상의 비용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회비용 관점에서 논의하게 되는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00억 주고 부동산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무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110억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10억이 이 사람한테는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직업, 공인회계사가 갖는 관심사를 갖는 공인회계사 관심사이건 10억. 근데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손해를 봤어, 손해. 뭐냐면 이거거든요. 만약에 금융기관에 만약에 얘를 맡겼다. 그런데 100억을 맡겼어요. 맡기면 자,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20%. 그러면 120억을 얻겠죠. 이해되나요? 이걸 갖고 내가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요. 내가 금융기관에 저축을 했으면 20% 이자 120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내가 부동산 투자해갖고 10억만 벌었다고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 본 거예요. 손실. 합리적 선택을, 불합리한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회계장부상에 나타나는 이득만 보게 되면 이 사람 부동산 투자 잘한 거야. 10억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논의했더니 오히려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비용을 논의한다는 얘기예요. 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100만 원 찾아갖고 장롱 속에 딱 모셔놨어. 그럼 당연히 회계장부상 비용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그 100만 원을 금융기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현금의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보다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러면 10억을 벌었는데 사실상 요 20억은 뭐가 돼? 비용이야. 20억을 빼줘야 돼요. 빼주면 마이너스 10억. 10억이 손실 보는 거야. 경제학적으로 이윤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면 금융기관에 저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융기관에 예금했어. 그러면 경제학적 이윤은 얼마일까? 20억이 안 됩니다. 회계장부상으로만 20이야. 여기도 회계장부상으로만 10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또 저축을 예금했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서 투자해서 벌 수 있는 20억을 포기한다고요. 그 10억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두 대응 가능한 일이 있어. 그러면 경제학적 이윤 있죠. 이윤은 절대값 같고 부호는 반대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값 같죠? 절대값 같고 부호는 반대가 돼요. 이제 아시겠죠? 왜 기회비용 관점을 논의하는 건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고시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뭐가 많이 나왔느냐? 이런 거야. 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만약에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취업 전선에 바로 뛰어들어갈 것인가?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럼 대학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대학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뭐야? 첫 번째, 등록금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죠. 책값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죠. 내가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등록금 낼 필요 없었어. 내가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책을 구입할 필요 없었어. 그런데 등록금 책값은 어디에 눈에 보이죠?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묵적 비용이 뭘까? 내가 만약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 들어갔다면 연봉 4천을 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4, 46, 1억 6천을 포기하죠.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이야. 단 주의할 점. 밥값, 의료비, 술값 포함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것은 공통비용이니까. 이 사람이 취직하던 대학 가던 밥은 먹었을 거고 술도 먹었을 거라고요. 공통비용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회비용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기회비용이 큰 걸 선택해야 됩니까? 작은 걸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비용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기회비용이 큰 걸 선택해야 돼? 작은 걸 선택해야 돼?
당연히 작은 걸 선택해야 되죠. 비용이 큰 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뭐 나와 있죠. 운동선수인데 유망주야, 유망주. 응? 유망주인데 뭐 완전히 뭐 야구 선수야. 근데 투수 유망주예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로를 고민 중이에요. 바로 프로구단에 입단할 것이냐,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 이제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해야 돼. 그럼 대학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과 프로에 입단했을 때 기회비용 어떤 게 더 작을까? 프로에 입단했을 때죠. 대학을 선택했다면 내가 프로에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연봉을 포기하죠. 비용이 너무 센 거야. 그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근데 프로에 입단했을 때는 그 비용이 세지 않죠. 내가 대학 가서 뭐 벌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작은 뭘 선택했다? 프로를 바로 입단한 거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은 아무튼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 경제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제학 수업을 들은 이유는 경제학 수업을 들었을 때의 기회비용과 듣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 어떤 게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게 크다라고.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이 크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러면 경제학 수업을 들었을 때의 기회비용 뭐였어요? 아까 수강료 책값 플러스 아까 내가 막걸리 마셨을 때 기쁨, 그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 뭘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죠. 인생을 포기하는 게 인생을. 난 CPA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경제학 수업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작은 걸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 나와 있죠. 자, 매몰 비용은 뭐냐면 그게 나와 있죠. 일단 지출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야.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제로야. 돌이킬 수 없어. 그러면 이런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매몰되어진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시 제외해야 하는 비용이죠. 자,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기업들 입장에서 매몰 비용은 대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회사가 신차 개발을 위해서 500억을 투자를 하기 신차가 개발돼. 그런데 지금까지 499억을 투입했어요. 1억만 더 투입하게 되면 신차가 개발돼. 근데 갑자기 개발을 중단해야 돼. 중단할 어떤 그 위기가 찾아왔어.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개발에 투자했던 이 499억은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수가 불가능하죠. 매몰 비용이야. 그러면 이 499억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요 자동차 회사가 요 499억을 갖고요, 연구개발 투자하지 않고 만약에 부동산 투자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회수할 수 있죠. 부동산 팔면 되니까.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광고비. 이 바른 생각이 광고비를 막 쏟아부었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워 담을 수 없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매몰 비용이야. 예를 들면 만약에 공항이 이전을 했어. 활주로 뜯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 것도 매몰 비용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비용.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뭐 좀 뜸하지만, 자, 대부분의 경제학 교재에서 나오는 그 매몰 비용이 뭐냐면 바로 음악회표. 만약에 자기는 음악에 전혀 조예가 없어요. 그런데 음대 다닌 친구가 막 음악회표를 갖다가 강매시켰어. 야, 너 좀 들어. 막 첼로 막 공연이고 막 오페라 공연이고 막 그래. 나는 음악에 조예가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표를 구입을 했습니다. 1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돌이킬 수 있다 없다? 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 이 사람은 음악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지
말아야 돼요. 이미 지난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야. 그러면 가장 합리적 행동은 뭐냐면 요거 쓰레기통에다 버리거나 그냥 길 가는 사람 주는 거야. 그게 합리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도 있죠. 본전은 뽑아야 된다. 본전을 뽑을 수 없는 게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제 이게 아까워 갖고요. 음악회 갔어. 가면 이제 나는 만약에 음악회를 가지 않았다. 그 10만 원만 잃어. 근데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교통비 들어가죠? 교통비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음악회가 3시간 동안 지루하게 진행돼. 그래갖고 그 뭐 3시간 동안 그 다른 대응 가능한 있었을 거라고. 그걸 포기하고 있어. 시간 비용 들어간다고요. 비용 들어가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졸려. 좀 잠 좀 자야 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잠자려고 소리를 꽥 질러 막. 오페라 막. 해갖고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그럼 여러분들 10만 원 플러스 고통을 선택한 거야? 10만 원 선택할 거야? 이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본전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음대생이야. 음대생이어갖고 굉장히 음악의 조예가 깊어. 그런데 10만 원 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표를 다시 구입해야 돼 말아야 돼? 구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점만 바라보는 거야. 시점만. 자,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 원리인데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한계로 의사결정을 해라. 평균으로 의사결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뭐고 평균이 뭘까?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이거 한계로 의사결정한다는 얘기가 이거 한계. 제가 경제학에서는 기초적인 어떤 경제 수학이 필요하다 그랬죠. 미분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제학에서. 왜 경제학에서 미분을 배울까? 바로 그 한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분을 배우는 거예요. 한계가 바로 미분이거든요. 그러면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걸 한 단위 추가로 했을 때 추가적인 변화분이에요. 보통 독립변수가 한 단위 추가로 변동을 했을 때 종속변수의 변화분,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아까 내가 표를 한 단위 내가 이미 잃어버린 표가 있었죠. 근데 표를 내가 다시 한 단위 더 구입했을 때 들어오는 편익의 증가분을 한계 편익이래요. 그럼 내가 그 표를 추가로 구입했을 때 나가는 비용의 증가분을 한계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의사결정하지 말고요. 한계로 의사결정해라 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드려볼까요? 이거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요. 가는데 내가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가는데 요 버스가 아주 최고급 버스예요. 최고급 버스야. 최고급. 그래갖고 총 그냥 아주 막 누워서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10좌석밖에 없어요. 대형 버스인데. 그런데 만약에 한 좌석당 요금이 만약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고요. 그 한 좌석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러니까 비용도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한 좌석당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비용도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가정이야, 가정. 그래서 이 버스 회사가 10좌석을 다 채워. 그러면 이윤은 0이야. 물론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은 그 회계장부상 이윤과 다릅니다. 이렇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9좌석이 찼는데 한 좌석이 비었죠. 그런데 차가 막 출발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갖고 야 5만 원을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걸로 지우개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 지우개라고 생각해 보자고. 지금 한 좌석당 비용이 10만 원이라는 얘기는 한 좌석당 그 운영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그걸 평균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1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재화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하게 되면 요걸 한 개당 단가, 한 개당 비용 요거 10만 원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얘를 5만 원에 사겠다는 얘기야. 우리 당연히 손해 보겠죠. 자, 이해됐어요? 한 개당 단가가 한 개당 생산 비용 10만 원인데 걔를 5만 원 사겠다는 얘기야. 그럼 자, 한 좌석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10만 원인데 어떤 놈이 와갖고 야 5만 원에 갑시다. 태워야 돼 말아야 돼? 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자꾸 에버리지 평균으로 의사결정을 했죠. 평균으로 의사결정하면 안 돼요. 합리적인 주체는 바로 한계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만약에 봐보세요. 자, 10좌석을 지금 10만 원에 태웠죠. 그런데 한 좌석을 얘가 5만 원에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만약에 얘를 태웠어요. 탑승시켰어. 그러면 탑승시켰어요. 했을 때 총 매출이 얼마입니까? 9좌석을 지금 10만 원에 90만 원. 한 사람 5만 원. 총 매출액은 95만 원이죠. 그런데 총 들어간 비용은 한 좌석당 10만 원에 100만 원 들어갔겠죠? 100만 원. 그럼 어떻게 될까? 5만 원이 손실이죠. 그런데 탑승시키지 않았어요. 않으면 자, 총 매출액 얼마입니까? 90만 원이죠? 90만 원이고 들어간 비용 100이죠. 마이너스 10이라고요. 그 5만 원 손실이 났습니까? 10만 원 손실이 났습니까? 5만 원 손실이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을 태웠을 때 한계 수입이라고 하거든. 한계 수입. 태웠을 때 추가로 나한테 들어온 돈은 얼마야? 5만 원이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추가로 태웠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0이죠. 물론 뭐 이 사람 태웠다고 어차피 빈자리인데 물론 뭐 이 사람이 뭐 최용만 그래갖고 약간 막 기름값이 많이 들어. 뭐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의사결정 하라는 얘기야. 평균으로 에버리지 평균 단가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음악개표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음대생이. 그런데 그 음대생이 지금 그 음악회를 봤을 때 느끼는 만족감 있죠. 만족감 베너핏. 토탈 총 만족감, 토탈 베너핏이 15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미 잃어버린 음악개표는 뭐야?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음악개표를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만약에 표를 구입했다고 생각해봐. 자, 표를 구입했어요. 구입하게 되면 이제 음악회 볼 수 있죠. 만족감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표를 몇 장 구입했죠? 표를 2장 구입했죠. 한 장 잃어버리고 또 한 장 샀잖아요. 그럼 20만 원. 그럼 뭐야? 5만 원 손실이죠? 그런데 표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 음악회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만족감이 0이야. 그 다음에 표 한 장 구입했죠. 마이너스 10이라고. 이해됐죠? 5만 원 손실이 더 낫죠. 10만 원 손실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가 표를 한 장을 잃어버린 그 시점에서 내가 표를 새로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한계 편익은 나한테 추가로 들어온 만족감 얼마야? 15가 들어오죠. 만족감은. 너 이렇게 쓰면 또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한계 편익이라고 쓸게요. 한계 편익. 편익은 15고요. 내가 음악기표를 추가로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한계 비용,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10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야? 그 표를 구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5 빼기 10, 5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잃어버린 음악기표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과거에 또 어떻게 또 출제가 됐었냐면요. 자, 이제 만약에 자기 친구하고 뭐 친구든 뭐 이성 친구든 뭐 아무튼 주말에 내가 놀러 가려고 여행 가려고 렌터카를 구입했어요.
렌터카를 이제 렌트했어요. 그래갖고 10만 원이야, 10만 원. 내가 주말에 놀러 가야지. 구입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놀러 가려고. 근데 보통 또 열심히 딱 다 예약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보통 금요일 날 싸우죠. 그래갖고 금요일 날 싸워갖고 이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미 이거 뭐 아니 너 친구랑 싸웠으니까 요거 됐잖아 해갖고 뭐 이거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 매몰 비용이야, 매몰 비용. 그런데 거기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가 와갖고 야 어차피 너 이거 됐잖아.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빌려줘. 내가 그냥 다 쓸게.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한국 사람들은 안 빌려주죠. 뭐야? 이 10만 원을 생각하는 거야. 야, 이 나쁜 놈 말이야. 나는 1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네가 뭐 10,000원에 사겠다고? 이 나쁜 놈 자식 말이야. 안 돼. 그래갖고 아까워. 본전을 뽑으려고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거기다 이제 운행을 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그 이제 기름값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 그래갖고 아까워갖고 동네 여기를 앞으로 전진 뒤로 후진 백 후진 계속 왔다 갔다 해. 아깝잖아. 예. 그러다가 옆집 차를 긁어버렸어. 그럼 뭐야? 그 깽값 물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수리비 또 들어가. 수리비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에라씨 그래갖고 쭉 나와갖고 쫙 한강변을 딱 지나가는데 막 젊은 연인들이 막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달려다니고 있어요. 아 내가 좀 참을 걸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져. 눈물이. 그럼 여러분들 내가 10만 원 플러스 눈물을 선택할 거야, 10만 원 선택할 거야. 이게 낫다라는 얘기야. 바람직한 방법은 10만 원 줬으니까 그대로 반납하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면 안 돼. 그런데 그 회수가 불가능한 그 10만 원을 그 친구는 10,000원이라도 회수해 주겠다는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리고요. 거기 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자, 외국 여행을 갔는데 동남아 여행을 갔다. 근데 내가 어떤 음식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음식을 시켰어. 근데 그 나라의 토속 음식 있죠. 무슨 막 원숭이 골이 나왔어. 원숭이 골. 막. 그래서 5만 원 지출했어. 5만 원. 자, 이 음식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먹으면 안 돼요. 5만 원 이미 끝났잖아. 뭐야? 혐오 음식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5만 원 지출하고 나오는 게 가장 합리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돼? 이야, 이 본전 뽑아야지 말이야. 아깝잖아. 그래서 이제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 먹으면 5만 원만 지출하죠. 먹으면 5만 원 플러스 이제 뭐야? 고통이 따르고요. 거기다 이제 오바이트, 설사, 약값 계속 추가적인 비용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까지 우리가 설명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생산 가능 곡선부터